19세기 후반 동학 농민운동을 빌미로 군대를 파병한 청일 양국은 조선의 종주권을 놓고 대치한다. 결국 일본군은 경복궁 공격을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의 함선을 격침하게 이른다. 뒤이어 벌어진 성완 전투에서도 일본군은 청나라군을 손쉽게 제압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데, 일본을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등장시킨 청일 전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청일 전쟁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 성완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은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청군은 어떻게든 퇴로를 확보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죠? 예, 평양성 공략을 맡은 일군의 5사단 노즈 사단장은 청군의 병력 규모를 약 15,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격을 하자, 빨리 공격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병력들을 동서남북으로 보내서 평양성을 포위 공격을 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혼성 구여단은 의주 가도에서 계속 북상을 해요. 북상을 해가지고 정면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혼성 구여단이 위치한 곳은 약 이 정도 위치고요. 네. 그리고 10여단은 동쪽에서 평양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8연대는 원산 방향에서 쭉 진격을 해와서 역시 약간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네. 5사단, 그러니까 노즈 사단장 자신이 사단의 주력을 이끌고 대동강을 도하해서 평양의 북서쪽 방향으로 우회해서 적의 테러를 끊는 작전을 합니다.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은 약 12,000명이었고 삼포가 44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포를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야포는 계속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보급로나 기대 사정상 말이나 아니면은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분해 조립해가지고 다시 전개하는 게 가능한 삼포를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야포와 삼포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삼포는 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산악포. 그러니까 뭐 고지대도 올라가고 저지대도 내려가고 하려면은 포가 좀 작아야겠죠. 쉽게 생각하면 좀 크기가 작은 게 삼포, 크게 약간 큰 게 야포 이렇게 생각하면 좋나요? 뭐 딱 그렇기는 힘들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삼포는 야포보다 작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군의 가장 큰 적은 사실상 보급이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군량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을 방어해야 되는 청군은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방어 시설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즉 일본군이 공격할 것을 알고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방어를 한 거죠. 15,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 삼포가 28문, 야포가 4문, 캐틀린 기관총, 기관포 6문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휘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섭집초라는 지휘관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만 하다가 후퇴하자. 이런 사람이었고, 자복이라는 지휘관은 주전론. 여기서 우리가 일전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광서제 이분이 청일전쟁 내내 빌런 역할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강력한 청군이 나가서 일본군을 요격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로 인해서 7,000명이 출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자신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요격 자체에 실패를 해요. 15일에 일본군이 평양을 세 방향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청군의 포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만주 기병이 돌격을 해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성 제구 여단 같은 경우에 성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사기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청군도 포병이 제대로 활약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배를 여기서 마시게 됩니다. 그나마 동쪽과 북쪽에서 공격을 한 10여단과 18연대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연이어서 돌격을 계속해서 오전 11시쯤 을밀대 남서쪽에 칠성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청군 200명 정도가 갑자기 출격을 해서 이들한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일본군이 반격을 해서 격퇴를 시켰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또 100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돌격을 했다가 격퇴가 돼요. 자, 이 와중에 첫 번째 공격 200명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전파 자보기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전사를 하게 되죠. 일본군 역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경 준비에 들어갔는데 청군 측에서 백기를 갑자기 내겁니다. 아니 뭐 아까 예전에서도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군 상황은 보급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식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급을 못 해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군이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러니까. 일본군이 알아서 물러가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백기를 내걸면서 우리가 고국으로 퇴각하겠다라는 편지를 자기네들이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 조선 관군의 명의로 그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경지를 편성해서 수경을 하게 되는데 그날 기후가 안 좋았다고 해요. 비가 내리고 뭐 번개가 쳤다고 하는데 그 밤 사이에 청군이 깜짝같이 빠져나갑니다. 깜짝같이 저는 기습을 했다는 줄 알고 상당히 내심 기대를 했는데 물론 그랬군요. 즉 청군이 일본군을 속이고 성공적으로 후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일본군 기록에 보면은 청군이 가장 잘한 군사 작전 중에 하나가 이 후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패전했을 때 후퇴를 잘하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한 거거든요. 평양 전투에서 발생한 일본 측 손실이 전사가 180명, 부상자가 506명, 실종이 12명이었고요. 청군은 자보기 장군 이하에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600여 명이 포로가 됐는데 일본군은 평양 전투 후에 많은 장비와 물자를 노획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들을 가장 기쁘게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2,900석 규모의 쌀을 노획을 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10,000명의 병력을 1개월간 먹이는데 충분한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연패를 했던 청나라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후에 압록강 근해에서 또다시 해전이 또 벌어진다면서요?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는 단기 결전을 할 것이다. 즉 베이징을 바로 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본령에서는 1군과 2군 체계를 운영하면서도 병력을 계속적으로 아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만 되면 주력 병력으로 베이징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이징 공격 전에 꼭 무력화시켜야 될 대상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 해상 보급로 그리고 증원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물길을 위협하는 북양 함대였죠.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하루 뒤인 1894년 9월 17일 황해 해전 혹은 압록강 해전이라는 이름의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연합 함대가 전체적으로 3,000톤 이상의 건실한 순양함과 캐속선인 반면에 청국의 전함은 정원과 진원을 제외하면은 2,000톤 내외의 구식 함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신형 함정이나 전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그럼 이홍장을 비롯한 청해 북양 함대에선 아무 생각이 없었나?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서제에게 그리고 더 실권자인 서태후에게 우리 함정이 노후화됐으니 새로 함정을 건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있던 함정들에게 속사포를 달아주시오. 그리고 포탄도 늘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번번이 이 요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시 북양 함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로 인한 예산 문제였습니다. 실탄 수급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탄을 아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즉 전쟁에 쓸 작전탄이 필요하니까 훈련을 못하고 훈련 때는 비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정이 출동을 해서 실전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탄약이 필요하다, 포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 탄들도 그거 문제 많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약은 13년 이상 된 실작전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이 광무제의 빌런 짓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홍장은 자신의 해군이 덩치는 크지만 일본군의 쾌속성과 속사포에 맞서긴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홍장은 다롄과 웨이하이 요 사이를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군은 운영을 다롄과 웨이하이 사이를 지키는 것으로 집중을 하려고 가장 했는데 좁은 곳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육상포대에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속사가 떨어져도 육상에서 쏴주면은 무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광서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우리 같이 막강한 함대가 왜 이렇게 앞에 있고 그리고 일본 함대가 다가오면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출격을 해라. 나가서 싸워라. 네. 그렇기 때문에 7천량 가서 싸워라.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압록강 쪽에 증원 병력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전 자체도 그쪽에 증원 병력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터지게 됩니다. 청해 함대가 가다가 역시 일본 연합 함대의 요격을 받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일자진으로 쭉 가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 중앙이 기함입니다. 제일 네. 튼튼한 7,000톤급 함정이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 이 양쪽 옆이 여러 척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대로 가다가 횡대로 펼칩니다. 네. 즉 가장 강력한 주포를 가진 전함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군이 이런 식으로 펼치면 포를 쏠 수가 없네요. 포를 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딱 요 그림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포를 가진 전함은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북경함대 사령관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우리 기함이 약간 위협에 돌출돼도 이 함대 포메이션을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은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정원함의 함장이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투 중 명령 불복종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혼란 중에 명령을 안 따른 건지 아니면은 자신이 생각해서 이 가장 중앙에 있으니까 보호받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전해야 할 함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함대가 공격을 당해서 하나하나 다 파괴되면 결국 내 순서가 올 텐데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이 펼쳐졌고 그는 함대 포메이션을 바꾸는 대신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주포를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근데 문제가 주포 사격이 정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은 마스트 함교가 부서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우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발사한 거예요. 하려면은 그쪽 함교 쪽에 사람을 비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 없이 네. 그냥 주포를 뻥뻥 발사해. 사람들이 봤을 때 서 있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 정효창 제도, 그러니까 함대 사령관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때 참모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거기서 아예 전사를 해버립니다. 다행히 북양 함대가 그럴 경우에는 세 대씩 나눠져서 각자 전투를 벌여라라는 어느 정도의 이 작전 수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유기적으로 하긴 했다고 해요. 이제 전투 결과 북양 함대의 경원, 치원, 초용이 침몰을 했고요. 전원과 진원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총 850여 명이 전사를 했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일본 연합 함대에는 침몰된 함정은 한 척도 없었어요. 청구는요.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서 한반도에서는 축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청까지 밀고 들어갈 생각인 거죠. 네. 지금 평양 전투를 했던 부대가 일본의 제1군이에요. 2개 사단군이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에서 제2군을 다시 편성을 해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1군은 이제 평양을 넣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선양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제2군은 일본에서는 이제 배로 와야 되겠죠. 예, 배로 와서 다롄 그쪽으로 상륙을 해서 요동반도를 점령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평양과 평양전투, 항해전투 패배는 청국의 패배는 서양 열강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이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만주가 청 제국에서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사분 오열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서 무역으로 빼먹은 게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영국도 사실 이제 일본 측 편이었지만은 이게 더 이상 이 상태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본차이나랑 홍차 못 수입하게 생겼는데. 네. 그렇죠. 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안 돼. 영국도 일본한테 이제 그만 전쟁 끝내는 게 어때? 적당히 이렇게 하지.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의 외교는 이토 수상과 이제 무스 외상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천황이 주재를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더욱더 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말려? 네, 이기면 이길수록 자기한테 얻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스 외상이 판단했을 때 지금 빨리 열강들의 지금 재임한 간섭을 안 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중국의 어떤 지방 영토를 빨리 점령을 하자.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토 수상이 국제 상황이 굉장히 밝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리순과 다롄만 정도만 공격해서 점령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동 여기서 이제 요동반도죠. 라오동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봉황성, 펑황성을 점령하고 31일에는 안동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동에 민정청을 개설하거든요. 이 민정청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치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세금 물자를 징발하고 주민 통제 행정 질서를 유지하고 장기 점령 대비한 실질적인 식민 통치 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거기를 식민지화하려고 생각을 했고 총국부 세워버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드디어 11월 17일에는 리순항을 공격해야죠. 리순만 점령하면 이제 일본이 함대 거기에 전복할 수 있으니까. 쭉쭉 나아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리순을 공략을 하는데 사실 리순은 아주 중요한 그 주둔지예요. 대략 13,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진격하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 장군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부하들도 도망을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리순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 혼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일본군이 하루 만에 리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리순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11월 28일자 뉴욕월드는 리순 일본군이 4일간 비전투원, 부녀자, 유아 등 6만여 명을 살해했다고 해요. 네. 근데 나중에 판명된 걸 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수천에서 2만여 명 정도 살해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 아니죠. 그러면요. 예. 일본은 나름대로 변명을 냈어요.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기병이 출동을 했었는데 청해에게 매복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전사자가 한 13명 정도가 생겼는데 전사자들 시체들이 훼손돼 있었던 거예요. 뭐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뭐 이런 상태를 보고 뭐 현장에 있던 병력들은 당연히 흥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문명 전쟁을 한다고 하면 고위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대장, 대대장, 심지어 군사령관까지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더 하게 만든 거예요. 용인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벌어진 이 하이청 작전과 웨이아이웨이 전투도 궁금합니다. 먼저 하이청 전투는 12월 1일 일군 사령부에서 3, 4단장 가스라에게 하이청 공격을 명령을 해요. 9일에 슈엔을 출발해서 시무청을 거쳐서 13일 하이청을 점령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전투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전투보다 더 힘든 게 동계 행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군하는 게 어려울 정도면 전투는 별로 없었다는 건데 점령한 뒤에 문제가 방어였습니다. 그쪽 지역이 너무 아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어요.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연전연승하며 청나라군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이후 벌어진 압록강 해전에서도 일본군이 압승하며 결국 전장은 중국 본토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이에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리순을 넘어 하이청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동상 환자가 발생하고 일선 부대들이 대본영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래도 하이청 전투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광화자의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4,000명, 청군이 약 9,000명 정도가 동원된 전투인데 병력 수로는 청군이 더 유리했는데 일본군이 포병 전략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 4단이 압록강을 넘은 후에 각종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의 이 총계가 이제 400명 이상이 된 거고 특히
동계 작전으로 인한 동상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을 한 거예요. 사단 전체 규모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하이청 전투는 그 불필요한 전투였어요.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예, 그렇죠. 가려면 하이청을 거쳐서 선양을 거쳐서 사나이가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가는 통로거든요. 근데 사실 이토 수상부터 해서 본토에서는 동계이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계속 더 벌리고 싶은 거예요. 영토를 대본영 점령하고. 측에서 사실 이때부터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군부가 잘 통제가 안 됐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만주에 했던 요하 지역에. 예, 그 군대가 좀 문제를 많이 키는 군대였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군은 눈에 뵈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네. 그런 일 누가 많이 뭐래. 합니다. 네. 예,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폭주라는 표현이 네.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군부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의 문제입니다. 전보로 주고받았거든요. 본국 대본영하고. 네. 그러니까 며칠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 지휘관들이 딱 생각해서 어차피 전보 올려면 며칠 필요한데 내가 그냥 임무 중심형으로 먼저 쳤다. 네. 치자라고 해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천황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경들의 전쟁이고 나의 전쟁은 아니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승전을 하고 이러니까 슬쩍 자신의 어떤 이득이 있는 쪽으로 땡겨오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일왕을 표현할 땐 일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식으로 쓸 때는 또 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이하이 전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본영은 11월 29일에 베이징에 대한 직접 공략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본영에서는 사실은 베이징 공격을 준비해라 이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니 움직이지 말고 주력을 보존해라라는 뜻이었는데 이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베이징을 그러면 결국은 공격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은 쳐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라고. 베이징에 대한 공격 명령은 안 내려왔는데 우리 부대가 베이징을 공격하기 위해 더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 대본영에서도 웨이하이웨이 작전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웨이하이웨이 요새는 10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축조한 강력한 요새였어요. 게다가 개전이 된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육궁타오와 르다오에 5개의 포대가 각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24cm 캐논포를 포함해서 161문의 각종 대포와 기관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양함대는 육궁타오 남쪽과 웨이하이 사이에 위치해서 바다로 진입을 하는 일본군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공격에서 11여단은 남한에 있는 포대군을 점령을 했고 주력인 2사단은 북한 포대군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를 했고 2월 2일 북한 포대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청군에서는 만 내에 있던 북양함대와 르쿵타오, 르따오 등 아직 점령되지 않는 포대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은 노획한 청군의 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대응 사격을 합니다. 2월 3일이 되자 일본 연합함대가 폭격을 개시를 하고 5월부터는 수레정이 돌입을 해서 정원, 위원, 내원 등을 격침을 했습니다. 일본 해군 함정이 속사포는 많은데 대구경포가 없으니까 7,000톤급 혹은 뭐 육중한 장갑 전함을 한 번에 격침시키는 방법은 어뢰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웬만한 저항은 다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수레정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격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여창 제독이 항복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저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홍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군함이 가라앉고 인력이 닿을 때까지 싸우려 결심했지만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11일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정여창 제독을 포함해서 이 항전파 지휘관들이 차례차례 자살을 해요. 2월 12일 청군은 이미 죽은 정여창 제독의 명의로 항복서를 연합함대 사령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청인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양측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전쟁의 기간은 총 9개월 정도였고요. 양측은 67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청구는 약 3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일본군은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는 조선에서 발생을 한 거죠. 사실상 동학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이 둘을 합한 수만큼이 조선에서 맞습니다. 사상자가 발생.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혼돈 속에서 네. 일부는 가족들이 그냥 묻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동학 교도와 민간인 피해가 약 3만 5천에서 5만 정도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선 광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나라에 굉장히 불리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굴욕적인 조약이 체결이 되죠. 사실 이제 그 중국 본토 작전 이전에 그 94년 12월에 청은 이미 일본한테 화평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계속 거절했고 결국 이제 그 열강들이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간섭은 무력 간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삼국 열강들이 간섭을 하게 되면 어디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갈까요? 해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으로 갈까요? 조선으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일본으로 가죠. 일본이요. 일본으로 가죠. 네. 근데 일본에 지금 병력이 없어요. 죄다 지금 중국 쪽으로 가 있죠. 그렇습니다. 함대 전부 다 저쪽에 나가 있지, 육군 최정예 병력도 나가 있지. 이제 정말 뭐 러시아나 독일, 뭐 프랑스 해군이 온다 그러면 그럼요. 방어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한테 그러면 사절단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절단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나라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가서 아편전 교섭하러 갔다가 저는 권한이 없어요. 황제폐하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었거든요. 시간을 끌고. 네, 일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있는 정권 대신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청나라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갈 사람이 사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리용장. 그렇죠. 리용장밖에 없는 거예요. 리용장이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용장이 이제 대신 정권 대신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한테 일본의 영토 할양 응할 수가 없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는 기욱할 것이다. 오, 강하게 나갔네요. 예, 이렇게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파견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 쪽에는 서구 열강의 간섭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강화 회담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죠. 또 영토를 또 넓히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점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평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구려시 요하평원 거기를 대부분 점령하게 돼요. 상당히 많이 점령한 거죠. 강화 계약을 이 협정을 할 때 현재 있는 곳까지 국경으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려고. 내가 점령한 곳은 내가 갖는다. 이런 생각을 일본은 갖고 있었던 네.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95년 3월부터 청일 간의 화평조약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리용장이가 일단 강화 어떤 협정을 체결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휴전을 하자고 얘기해요. 일단 저거 예, 멈춰두고. 중국 본토에서 똑같네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 먼저 하자. 네, 아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는 너무 휴전은 네. 없다. 이토 수상 이걸 듣고 어떻게 역제안해요. 그러면 휴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지금까지 점령한 거를 그보다 더 요구해요. 티엔진, 사나이관 지역의 철도 지배권을 우리한테 주라. 거기는 전투도 안 한 곳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그곳에 천국 군대를 무장 해제해라. 그다음에 휴전 기간 중에 들어가는 군비는 천국이 부담해라. 리용장이 들어봤을 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휴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토 수상이 협박을 해요. 지금 휴전 안 하면 우리 계속 징격할 거야. 베이징 간다. 봤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용장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일단은. 3일간 리용장이 열심히 생각을 하고만 뭐 본국에도 연락을 좀 했겠죠.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3일 지난 후에 3월 24일 날 다시 이제 회담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날 회의는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숙소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이요? 리용장 암살 시도 사건이에요. 예. 회담을 마치고 리용장 일행이 숙소로 복귀하는데 일본 자유당 인물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아니 왜 아니 근데 아직 일본에서?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래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반대로 예를 들어 중국 의열단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암살 시도를 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면
나라를 팔아먹고 끝까지 싸워야지 뭐 이런 다면 이야기했는데 네. 일본 측에서 왜요? 네. 나중에 이제 아무튼 리용장이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고야마의 암살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전쟁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 완전 극우죠. 생각해 보면. 더 훨씬 많은 걸 먹을 때까지 협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와. 지금 강하게 되면 청이 다시 재기해서 일본과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강화를 하지 못하도록 리용장 암살을 계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2m 앞에서 리용장의 이제 심장을 겨냥해서 권총을 발사한 2m 앞에서. 예, 앞에서 발사했는데 맞은 것은 리용장의 왼쪽 눈 1cm 아래에 맞았어요. 오. 예. 리용장의 당시 나이가 73세예요. 아. 예. 치명상을 입고 지금 이제 거의 병원에 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결국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은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면. 예, 조금 이제 지연이 되겠죠. 예,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저격 사건의 파장이 엄청났어요. 특히 서구 열강.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섭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아주 좋은 구실이 된 거죠. 네. 강화협상 맺으러 간 사절단도 보호를 못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가 서구 열강의 감정이 악화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사절단도 보호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이 일을 서구 열강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스 회상은 정말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그 이토 수상도 이대로 리용장이가 부상당한 채로 천국으로 복귀를 한다면 이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전쟁은 근데 시간 문제인 거죠. 시간 문제인 네.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빨리 거예요. 정리하자. 빨리 정리하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럼 3주간 휴전하자. 이렇게 일단 일본 측에서. 일본 쪽에서 먼저 이제 그리고 이제 강화 조건을 제시하죠.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무스 회상이 펑우도를 할양해라. 대만 옆에 있습니다. 타이완 옆에. 그리고 3억량 전비를 배상해라. 그다음에 일본을 최애국 대우를 해라. 이 최애국 대우란 말이 이제 역전된 거예요. 이제 동등하지도 않아요. 일본이 서구 열강이 되고 중국은 과거 중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양, 그 요동이잖아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청나라의 만주의 출발지예요. 성지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할양하라는 것이죠. 자, 리용장은 출발할 때 뭐라고 했죠? 할양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국으로 전문을 타진하죠. 이거는 정말 리용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토는 이제 리용장에게 또 협박을 합니다. 자, 단판이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베이징으로 진격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증원군을 배에 태워서 보내요. 예, 리용장 입장에서 이제는 베이징까지 간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할양 지역을 좀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4개 현 정도만 할양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전비 2억량으로 늘리는 걸로 협의를 합니다. 일단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협의안이 됐는데 1. 조선국은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승인한다. 2. 라오둥반도, 타이완, 퐁우 열도를 할양한다. 3. 전비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그다음에 일본의 최애국 대우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구 열강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야, 저렇게 꿀 떨어지는 조약을 지금 일본이 혼자 한다고? 야, 잠깐만. 의자 남는 거 하나 있냐? 하고 이제 슬쩍 앉을 것 같은 또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토 할양이죠. 할양. 여전히 영토 할양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 라오둥반도가. 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도 청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조차지를 갖고 있지만 할양한 영토는 없어요. 심지어 청도. 그런데 이 라오둥반도를 일본이 먼저 할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합의 조건을 일본 측이 먼저 이제는 열강들한테 보냈죠. 어떠냐,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설득을 해서 완전한 중국의 영토는 뭐 펑우 열도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 본토 열도는 하나도 주면 안 되겠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간섭을 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보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일본 주력 함대랑 육군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3개 안을 만들어요. 첫 번째, 삼국의 공고를 거절한다. 네, 그럼 이제 전쟁하자는 거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랴오둥 반도를 획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강이랑 한번 회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의를 하자.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회의를 통해서 하자. 사마는 삼국의 공고 수락을 하자는 거죠. 네. 근데 이란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안 돼요. 사마는 일본에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안으로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 그러겠죠. 이안으로 협의를 하는 네네. 것이죠. 동시에 무스 외상이 이제 외교를 또 일본이 그런 걸 담당을 잘하잖아요. 하니까. 네, 또 일본이 외장하죠.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한테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3국이 간섭하게 되면 영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도와줄 수 있냐.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자, 영국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국은 항상 균형의 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일본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네, 네. 일본 편을 살짝 들어줬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은 러시아와 일본 분쟁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지금 극동에서 영국은 러시아와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너희를 도와줄 수, 간섭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군사력은 투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이제 삼국 간섭을 수락합니다. 네. 결국은 일본은 랴오둥 반도 전부를 포기, 반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열강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청국과 청나라와 그럼 일본의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양국의 나라가 이제 엄청난 이제 불만이 폭주를 하죠. 그러겠네요. 자, 청나라는 당연하죠. 지금 일본한테 패해서 황제한테 140건의 상소가 올라갑니다. 자, 일본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쟁을 이겼으니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조약이 안 되는데요. 시골 땅 다 뺏으려고 했는데 다시 다 돌려냈으니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렇습니다. 청나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랴오동을 왜 돌려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와신 상담에서 우리가 또 힘을 끌려서 나중에 서구 열강에 대항할 만큼의 세력을 키우자.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결국 더욱더 제국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10년 동안 힘을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국이 되죠. 네, 10년 뒤에 러시아와 드디어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러일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청일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모습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결국은 자국의 군사력, 국력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력과 군사력을 길러서 어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상 주변국의 상황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옆에 강대국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해 이 북양 함대, 그러니까 1880년대에는 동양 최대 함대를 운영했던 그 국가가 왜 10년 동안 아무 증강을 못했느냐? 그게 바로 서태후가 해군 발전 기금을 착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금이 어떻게 됐느냐? 해군 발전 기금을 묶어놓고 그 이자로 그 이화원을 짓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실속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해 광서제가 계속적으로 빌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군대의 실상을 알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해군 이렇게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일본이 급속히 발전을 하고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외향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너무 핑크빛,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완전히 긍정회로만 돌린 결과가 이런 엄청난 패배가 된 거고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제2의 청일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국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 우리가 힘이 강하다면 우리는 다들 친구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논아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항상 이런 거 잊지 말고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